나는 올해 58, 이름은 순애다. 평생 남편한테 맞춰 살았다. 말투도 억세지 못하고 그냥 예, 알겠어요 하며 참고 삼키는 게 버릇 같은 여자다. 남편은 62, 욕심 많고 말버릇 거칠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5년 전부터 낚시방을 차려놨다며 밤낮 없이 거기서 살다시피 한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여자가 뭘 아냐 하며 핀잔부터 준다. 32, 이름은 지은이. 내 며느리다. 겉으로는 얌전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뒤부터는 나를 대놓고 무시한다. 한숨, 눈치, 말투 전부 상전처럼 군다. 그리고 내 아들, 내 하나뿐인 아들은 4년 전 사고로 죽었다. 그 후 남편은 이상했다. 며느리는 더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그 둘의 관계도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그때까진 몰랐다. 그날 밤 낚시방에서 내가 직접 보게 될 줄은. 남편은 아침부터 연락이 끊겼다. 평소라면 욕이라도 섞어 나한테 전화 한 통쯤 할 사람인데 냉장고에서 김치 냄새가 훅 올라오고 벽걸이 시계 초침이 탁탁 울리는 그 정막 속에서 나는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여보,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응답은 없었다. 톡도 안 읽힌다. 며느리는 저녁도 안 먹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 애는 아들이 죽은 뒤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며느리 방 앞에서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노크 소리가 공기 중에 묘하게 울렸다. 지은아, 혹시 아빠한테 연락 왔니? 몰라요. 딱 한마디였다. 문도 안 열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또 싸우고 나갔나, 누굴 만나고 있나. 하지만 그 불안감은 설명할 수 없이 더 컸다. 삑삑삑하며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온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일이 많았어요? 하고 묻자 잠이나 자라고 정색하는 남편. 남편은 요즘 자꾸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낚시방에서 거의 숙식을 해결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느낌이 달랐다. 결국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겨울 끝자락의 찬바람이 목덜미로 파고들었다. 손이 얼어 휴대폰을 쥐고도 계속 떨렸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간판들, 초록색 약국 불빛, 횡단보도 위 노란 가로등.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불안하게 보였다. 내 마음속에서 계속 한 목소리가 울렸다. 순애야, 가야 해. 지금 당장 가야 한다. 그렇게 나는 낚시방으로 향했다. 남편의 낚시방은 주택가 한복판, 허름한 2층 건물 1층에 있었다. 간판은 청해 낚시랜드, 글자가 반쯤 꺼져 있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낚싯줄이 부딪히는 쇳소리, 그리고 낚시 미끼의 비린내가 새어나왔다. 문은 잠겨 있었다. 여보, 나야 순애. 아무 대답도 없다. 나는 문고리를 다시 잡아당겼다.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 2개가 교차하는 게 보였다. 마치 사람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다급하게 건물 측면으로 돌았다. 그쪽엔 2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철제 계단이 있었다. 철계단은 오래되어 발을 디딜 때마다 끼익 소리를 냈다. 조심스레 올라가 창문 있는 쪽으로 갔다. 그리고 그때 나는 들었다. 남자 웃음소리, 여자 신음 섞인 낮은 숨소리, 낚시대가 바닥에 굴러가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목소리였다. 야, 너 이런 데서 하는 거 처음이지? 여자의 낮은 목소리. 아버님, 빨리요. 아버님. 나는 그 단어 하나에 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 아래를 붙잡고 몸을 조금 들어 올렸다. 창문은 낡아서 틈이 컸고 그 안으로 낚시방 내부가
그대로 보였다. 그리고 나는 봤다. 남편이, 내 남편이 며느리 지은과 뒤엉켜 있었다. 낚싯줄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수조에 물이 출렁대며 비린내가 더 강해졌고 남편의 뒷모습은 내가 평생 본 적 없던 짐승 같았다. 지은은 남편 목에 팔을 감고 웃었다. 그 애가 죽은 아들의 아내라는 사실이 그 순간부터 아무 의미도 없어져 버린 듯했다. 나는 숨도 쉬지 못했다. 아버님 여긴 너무 위험해요. 이 맛에 하지. 스릴 있잖아.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그 손길. 30년 동안 나한테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미소였다. 나는 발을 헛디뎌 그대로 주저앉았다. 철계단이 차갑게 허벅지를 찔렀고 목에서는 알 수 없는 비명이 끓어올랐다. 여보, 왜 그러는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숨이 막혔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남편이 요즘 요구했던 돈, 며느리가 집에 안 붙어 있는 이유, 둘이 은근히 나를 피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게 연결됐다.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관계였다. 집에 돌아와도 몸이 떨렸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실은 깜깜했고 벽시계 소리가 밤새도록 딱딱 울렸다. 그 소리가 내 심장 쪼개는 것만 같았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그날 본 장면을 되짚었다. 머릿속에서 수백 번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다. 아버님 빨리요. 며느리가 부르던 그 낮은 목소리. 나는 양손으로 귀를 막았다. 안 들려 안 들려.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방문이 철컥하고 열렸다. 어둠 속에서 지은이 나타났다.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거기서? 그 말투 어디선가 봤다. 며칠 전 남편이 내게 내뱉던 비웃음과 똑같았다. 그제야 실감났다. 이 집에서 나만 바보였다는 걸. 지은아 너 오늘 어디 있었니? 지은은 소파에 툭 주저앉더니 다리를 꼬았다. 어디는요? 그냥 친구 만나고 들어왔죠. 말끝에 비웃음이 붙었다. 나는 숨을 골랐다. 아빠한테 연락은 했어? 몰라요. 왜 저한테 물으세요? 며느리는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칼 끝에서 옷깃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낚시 미끼, 비린내. 그 냄새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수십 년간 남편을 따라다니며 맡아온 냄새다. 내 표정이 굳자 지은의 눈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다시 비웃음이 돌아왔다. 혹시 뭐 의심하세요? 어서 주무세요, 어머니. 나 피곤해요.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쿵 닫았다. 그 소리에 내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나는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 방에 들어갔다. 아들 내 아이. 4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퇴근길에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 치여 즉사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도 남편은 이상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그는 눈 한 번 제대로 붉히지 않았다. 그저 담배만 피우며 말했다. 애는 원래 운이 없었어. 당시에는 그저 충격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이상하다. 나는 유품함을 하나씩 열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작은 메모장, 이름표 달린 지갑, 그리고 아들이 생전에 쓰던 휴대폰. 휴대폰은 비밀번호가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어느 폴더라든지 비밀번호 없이 열리는 음성 파일 하나가 있었다. 파일 제목은 다음에 얘기하자 중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엄마, 나 요새 좀 이상한 걸 봤어. 아버지가 지은이랑. 아니야, 아니겠지. 내가 오해한 거겠지, 근데.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그 순간 파일이 갑자기 지지직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들은 남편과 며느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사고가 났다.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다. 나는 속삭였다. 우리 아들 너 그때 죽임당한 거니?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순애가 아니었다. 나는 남편의 낚시방으로 갔다. 정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젯밤엔 안 보이던 흰색 SUV가 뒷골목에 세워져 있었다.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낚시 미끼 봉지와 여성용 머리끈이 나와 있었다. 무언가 닫고 버린 듯한 휴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나는 주변 가게들을 돌며 물었다. 저 혹시 이 가게 주인 아저씨 오늘 보셨어요? 커피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 그 사람요? 아침 일찍 여자 하나랑 같이 나가던데? 여자요? 어떤 여자요? 예쁘게 생겼던데? 스키니진에 검은 패딩 입었고 나는 그만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건 지은이의 옷차림이었다. 혹시 어디로 갔다고 들었나요? 몰라요. 근데 싸우더라고. 남자가 여잔 밀치고 뭐라고 소리치고 그 말에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남편과 지은은 무언가 틀어졌다. 그리고 둘 중 하나가 아들의 죽음에 관련돼 있다.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아버님, 혹시 연락 오셨어요? 나는 대답을 늦게 했다. 왜? 너희 오늘 같이 있었잖니. 지은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덜덜 떨렸다. 뭐요? 낚시방에서 너희 둘. 지은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러고는 갑자기 내 손등을 꽉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아버님 사라지셨어요. 사라져? 어젯밤 저랑 다투고 나가셨어요. 새벽에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없어요. 나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다퉜다고? 네. 잠시 침묵. 지은의 손이 땀으로 흥건했다. 어머니, 저 죽을지도 몰라요. 지은이 떨며 말했다. 아버님, 애아빠 죽은 날 그게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껏 아버님께 이용당하고 있었고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일 거라고. 그 말과 함께 거실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지은이 방으로 돌아가고 난 뒤 나는 다시 아들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이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아들 책상 서랍을 열다가 안쪽 이중 바닥에 종이 뭉치 하나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다. 꺼내보니 아들이 생전에 작성한 고발장 초안이었다. 고발 내용, 아버지와 아내 지은의 부정행위, 낚시방에서 목격한 날짜 시간, 아버지의 폭력 및 가스라이팅, 최근 들어 이유 없는 협박, 내가 죽으면 사고라 하지 말아달라. 나는 그 문장을 읽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들아, 내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존재가 혼자서 지옥 같은 삶을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고발장 뒤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엄마한테만 보낼 메모. 엄마, 아버지 변했어.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지은이도 뭔가 이상해. 둘이 날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 엄마만 조심해. 나는 경련하듯 메모를 쥐었다. 눈물이 아니라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먼저 떨어졌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파출소를 찾았다. 남편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형식적인 표정으로 묻기만 했다. 실종 신고는 48시간 지나야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려다가 경찰 한 명의 혼잣말을 들었다. 청해 낚시랜드? 어제 새벽에도 신고 들어왔던 곳인데
나는 돌아서며 물었다. 어떤 신고요?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여성 비명도 있었다고. 그 말 한마디가 내 몸의 모든 피를 얼려버렸다. 지은이다. 둘이 다툰 건 사실이었다. 나는 곧장 낚시방으로 달려갔다. 낚시방 뒷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낚싯대가 부러져 있고 수조물은 절반 이상 쏟아져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 묻어 있는 검붉은 자국, 피 같은 액체가 바닥 홈 사이에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들었다. 112역인 청해 낚시랜드인데 그때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지은이었다. 어머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뭘 오해해? 전아버님 안 죽였어요.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죽였다는 말 내가 언제 했니? 지은은 입술을 물었다. 그러더니 무너지듯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제 아버님이 저 때렸어요. 그만하자고 말했더니 절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밀었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수조해. 지은의 손이 떨렸다. 얼마나 맞고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대로 어디론가 간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타인의 공포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지은은 흐느꼈다. 어머니 제발 제가 믿는 건 어머니뿐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지은에게 손을 뻗지 못했다. 나는 남편이 평소 자주 가던 강가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무언가 반짝였다. 가까이 가보니 남편의 지갑, 신분증, 휴대폰, 그리고 낚시용 장갑 한 짝이 놓여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남편이었다. 피투성이에 옷은 찢어지고 눈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순애 내가 왜 여기 있어? 나는 뒤로 물러섰다. 여보 당신 살아있었구나. 지은이한테는 왜 그렇게 했어? 왜? 지은 그년 살아있어? 남편은 헐떡이며 말했다. 그년이 날 죽이려 했어. 내 돈, 내 가게, 다 노린년이야. 남편은 계속 날카롭게 내게 다가왔다. 바람에 섞여 술 냄새, 그리고 낚시 미끼 냄새와 피 비린내가 섞였다. 그리고 남편은 내 멱살을 잡았다. 순애 너도 알지? 지은이랑 나, 우리가 그날 내 아들. 나는 그 말을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발을 들었다. 철푸덕? 휘청이는 남편은 강물 가까이로 쓰러졌다. 그 순간 남편의 낚시 조끼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나는 주워들었다. 아들놈은 어제 처리했다.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도 없애겠다. 나는 눈이 뒤집혔다. 몸이 떨려 이성도 없었다. 여보, 나는 낮게 말했다. 우리 아들 내가 죽였구나. 남편은 비틀거리며 말했다. 그래, 그놈 우리 사이 들킬까봐. 아니 이미 본 것 같았어. 넌 못 본 척 조용히 살아 그게 네 살 길이다. 멍청한 년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손이 남편을 밀쳤다. 세게, 아주 세게. 남편은 중심을 잃고 강물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풍덩, 물 튀는 소리만 남고 그의 모습은 사라졌다. 나는 그 물결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아들 데려간 죗감 내가 받아라. 남편은 결국 익사로 발견됐다. 사인은 발행 미상 추락사. 경찰은 나와 지은을 불렀지만 진술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다. 남편이 실종되기 전 지은과 다투고 있었다. 술에 취해 혼자 나간 뒤 행방불명. 우발적으로 강가에서 미끄러졌을 가능성. 증거는 없었다.
남편의 쪽지는 이미 내가 태워 없앴다. 지은이는 며칠을 울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나는 펑펑 울고 있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 둘 다 다시 살아보자.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지은이를 진정시켜 방으로 들여보내놓고 나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입을 열었다. 아들아, 엄마가 다 갚았다. 이제 편히 눈 감으렴. 그리고 소리 없는 울음만 흐른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